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JC 뉴스포 시작합니다. 한미 군 당국이 위기관리 참모훈련을 진행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광복절 기념 가석방 대상에 포함돼 출소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수급의 어려움으로 백신 접종 간격이 6주로 조정됩니다. 코로나 확산세가 잡히지 않자 위드 코로나 방식으로 방역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양이 학대를 처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왔습니다. 국회 소식입니다. 한미 군 당국이 지난 10일 위기관리 참모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이에 대해 북한은 강하게 비난하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한미 군 당국이 지난 10일부터 13일까지 한미 연합훈련의 사전 연습격인 위기관리 참모훈련을 진행했습니다. 이는 전시 상황을 가정해 전시 대응 방식을 훈련하는 것으로 공식 훈련 일정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사실상 연합훈련 일정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한미 연합훈련 사전훈련 개시일인 지난 10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담화를 통해 남한과 미국을 비난했습니다. 김 부부장이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남조선 당국자들의 배신적인 처사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전했습니다. 전제조건 없는 대화란 저들의 침략적 본심을 가리우기 위한 위선에 불과하다. 남조선 당국자들의 배신적인 처사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 그러면서 그 어떤 군사적 행동에도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국가 방위력과 강력한 선제 타격 능력을 보다 강화해 나가는데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담화 말미에 나는 위임에 따라 이 글을 발표한다고 밝혀 이 담화 내용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뜻임도 시사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직접적인 대응을 자제하며 한미연합훈련은 한미 양국이 동맹 차원에서 결정할 사안이라는 기본 입장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코로나19 상황, 연합방위태세 유지, 전자권 전환 여건 조성, 그리고 이제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외교적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한미 양국이 동맹 차원에서 결정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고요. 한미의 본훈련인 후반기 연합지휘소 훈련은 예정대로 16일부터 26일까지 시행됩니다. 단 후반기 연합지휘소 훈련은 코로나 확산 등을 고려해 병역 참가가 최소화됩니다. 아울러 전반기 훈련과 마찬가지로 전자권을 행사할 미래연합사령부의 FOC 검증이 이뤄지지 않아 문재인 정부 내 전자권 전환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감됐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광복절 기념 가석방 대상에 포함돼 13일 출소했습니다. 심사위는 이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을 사회의 감정, 수용생활 태도 등 다양한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9일 법무부는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광복절을 맞아 가석방으로 풀려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올 초 1월 18일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재수감된 지 207일 만에 출소입니다.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9일 오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4시간 30분에 걸친 비공개 회의를 가진 뒤 이 부회장의 가석방을 허가했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가석방 심사위 결정을 그대로 승인했습니다. 박 장관은 회의 직후 브리핑을 열고 경제 상황을 고려한다며 가석방의 배경을 밝혔습니다. 오늘 개최된 법무부 가석방 심사위원회에서 수용자 1,057명에 대해 가석방 여부를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가석방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국가적 경제 상황과 글로벌 경제 환경에 대한 고려 차원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통상 형기의 80% 이상을 복역해야 가석방 대상에 오를 수 있었지만 법무부는 지난달부터 형기의 60% 이상으로 가석방 심사 기준을 대폭 완화해 지난달 말 형기의 60%를 채운 이재용 부회장은 가석방 예비심사에 올라 형 집행률 기준을 충족해 가석방됐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 너무 큰 걱정을 끼쳐드렸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비난, 우려, 그리고 큰 기대 잘 듣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만 이 부회장이 가석방으로 풀려나도 5년간 취업 제한 규정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 14조에 따라 5억 원 이상의 횡령, 배임 등의 범행을 저지르면 징역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간 취업을 제한하게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코로나19 백신의 수급이 어려워진 상황에 놓이자 필요할 경우 mRNA 백신 접종 간격을 최대 6주 범위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최근 조정 발표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모더나 백신이 공급 예정량의 절반 이상 들어오지 못하는 등 백신 수급이 불안정한 상황에 놓이자 국민의힘이 문재인 정부는 몇 번째 거짓말을 하는 것이냐고 비난했습니다. 지난 9일 임승호 국민의힘 대변인은 SNS를 통해 고민정 의원님께서 확보하신 4,400만 명 분량의 백신을 찾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는데요. 지난해 12월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역구인 광진구에 코로나19 백신 4,400만 명 접종 물량 확보라고 쓰인 현수막을 내걸어 사실과 다르다는 지적이 이어진 바 있습니다. 임 대변인은 모더나 측의 백신 생산 차질로 8월 공급 예정이던 850만 회분의 절반 이하만 8월 내에 공급 가능하다고 한다며 모더나 백신이 제때 도입된다던 김부겸 총리의 호언장담이 거짓말로 드러난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편 국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수급에 또다시 차질이 발생하면서 일부 mRNA 백신 접종 대상자의 1, 2차 접종 간격이 당초 4주에서 8주까지 벌어지는 등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데요.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9일 정례 브리핑에서 백신 수급의 문제와 접종 간격 연장 시행에 대해 밝혔습니다. 최근 모더나사에서 백신 생산 관련 실험실 문제 여파로 8월 계획된 공급 물량인 850만 회분의 절반 이하인 백신 물량이 공급될 예정임을 우리 측에 알려왔습니다. 8월 16일 이후 mRNA 백신의 2차 접종을 받는 분들은 접종 간격이 6주로 조정되며 이는 9월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할 예정입니다. 일부 6주로 넘어 8주까지 간격이 조정된 사례도 나왔습니다. A씨는 지난달 31일 화이자 백신으로 1차 접종하고 4주 뒤인 이달 28일 2차 접종할 예정이었으나 별도의 공지 없이 2차 접종 일정이 늦춰진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저는 당연히 4주 후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뉴스 보고 들어가서 확인해보니까 2주가 밀려 있더라고요. 심지어 알림도 안 오고. 조치하기 전에 일단 먼저 공고를 했어야 하고 그다음에 조치를 한 다음에도 알림을 먼저 줬어야 하고 제가 먼저 찾아오기 전에 당연히 알림을 했어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당초 2차례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경우 종류별로 아스트라제네카는 8에서 12주, 화이자는 3주, 모더나는 4주 간격을 두고 각각 2차 접종을 권고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백신 수급이 어려워진 현재 백신의 공급 상황과 의료기관 접종 여건을 고려해 필요할 경우 화이자, 모더나 등 mRNA 백신의 접종 간격을 최대 6주 범위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최근 조정 발표했습니다. 오늘의 앵커 브리핑은 코로나19 방역 패러다임 전환입니다. 코로나19 하루 확진자 수가 결국 2,000명 선을 넘어섰습니다. 지난달 12일 하루 확진자가 4자릿수로 올라서자 정부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적용하는 등 초강도 조치를 취했지만 확산세를 저지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신규 확진자 대신 중증, 사망자 수를 주요 지표로 관리하는 일명 위드 코로나 방식으로 방역 패러다임을 바꾸는 게 현실적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요. 현 상황에 대한 각 언론사별 의견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A일보는 코로나 사태가 확연히 다른 국면으로 들어섰다고 보는 전문가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과 영국의 예를 들어 대응 체계를 확진자 수 관리에서 치명률과 위중증률을 줄이는 쪽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며 일리 있는 의견이기는 하나 신중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B일보는 감염 확산을 막기 힘든 만큼
위중증 환자를 줄이고 치명률을 낮추는 데 무게중심을 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국내 업체의 코로나 백신 3상도 집중 지원해야 한다며 이와 함께 국민의 고통만 과도하게 키워 가성비가 떨어지는 과잉 방역은 효율적으로 조정하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일보는 변이 확산과 돌파 감염 등으로 코로나19의 완전한 종식이 어렵다는 이유로 방역과 일상의 조화를 이루는 방역 체계로의 전환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은 시기상조라고 비판했습니다. 백신 접종률을 신속히 높여가면서 유행이 더 확산되지 않도록 방역 시스템을 재정비하는 게 최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처럼 코로나 방역 태세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는데요. 정부는 방역 체계를 전환하는 것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정부는 4차 대유행을 꺾기 위해 비상 대응을 모색해야 될 것이며 국민은 정부의 방역 지침을 충실히 이행해야 될 것입니다. 앞서 한미 군당국이 한미 연합훈련의 사전 연습격인 위기관리 참모훈련을 시작하자 북한이 남한과 미국을 비판한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이에 대한 앵커 브리핑 이어가겠습니다. 지난 10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국 부부장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한 담화에서 남조선 당국자들의 배신적 처사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는데요. 각 언론사별 의견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일본은 훈련 연기 여부는 한국과 미국이 여러 상황을 고려해 판단할 문제며 북한의 압박성 담화는 남쪽 여론을 악화시키는 부작용만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김 부부장이 한미 훈련을 침략 전쟁 연습이라고 규정한 것에 대한 근거는 없다며 올해 훈련은 참여 인원 등 규모도 줄여 실시하는 컴퓨터 시뮬레이션 방식의 지휘소 연습이며 방어와 반격의 형태로 진행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전략 무기도 배치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정부도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설득과 소통을 계속하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가동을 향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계속해서 비일보는 한국의 안보 주권까지 좌지우지하려는 북한의 태도가 선을 넘고 있다며 이쯤이면 잠시 연결했던 통신선도 연합훈련 중단을 이끌어내기 위한 미끼였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통신선 복원 발표 때는 친서 교환 사실까지 공개하며 직접 나선 청와대가 상황이 악화되자 뒤로 빠진 셈이라고 강조했는데요. 이런 저자세가 반복되면 북한의 잘못된 학습 효과가 심어질 수 있다며 언제까지 북한에 끌려다니면서 눈치만 살필 건지 답답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시일보는 훈련을 유예하는 등 유연한 대처를 하지 않은 것은 아쉽지만 한미도 규모 등을 축소하는 등 대화 모멘텀을 살리기 위한 성의를 보였다는 점을 북한이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북측이 즉자적 대응을 계속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김 부부장이 정제된 어조로 남한과 미국을 비판하고 구체적 대응 조치를 예고하지 않은 것은 긍정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군사당국 간 채널 외에도 필요하다면 별도 채널을 통해 북측의 훈련 성격을 설명하고 불필요한 갈등이 불거지지 않도록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개나 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학대하거나 유기하는 사례가 늘자 동물 보호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고 있는데요. 현재는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지만 여전히 동물을 상대한 학대가 점점 잔혹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주택가, 아파트 주차장 등 흔히 눈에 보이는 곳에서 살아가는 소위 길고양이에 대한 혐오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 길거리는 물론 보금자리에서도 학대에 노출되는 등 척박하게 살아가는 고양이들이 적지 않게 발견되고 있는데요.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고양이 학대를 처벌해달라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제목은 길고양이 학대를 전시하는 갤러리를 수사하고 처벌하여 주십시오랍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내용인데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길고양이를 학대하고 고문해 죽인 영상을 제시하는 갤러리가 있습니다. 이 갤러리에는 캣맘과 고양이를 혐오하고
잔혹하게 죽이는 행위에 쾌락을 느낀다며 고양이를 잡아다가 학대와 고문을 하며 죽이고 인증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고양이를 장난감 등이라 부르며 채찍질, 물고문과 함께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고 인증 및 후기를 남기고 학대에 대한 점수를 표시합니다. 최근 몇몇 사람들의 비난으로 인증글은 삭제됐지만 그들은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고 적반하장의 반응만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청원인은 이 세상에서 인간만 권리가 있고 인간만 살아갈 수는 없다며 고양이에 대한 학대가 더 이상 계속될 수 없도록 고양이들을 학대한 사람들을 제대로 처벌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해당 청원은 8월 6일에 마감됐고 약 25만 명의 동의로 청와대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물은 분명한 생명체이며 생명을 침해하는 행위가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동물 학대 행위는 방지해야 되는 이유는 생태적으로 미약한 존재이며 폭력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고통을 느끼는 생명체에 대한 존중으로 연결되고 나아가 우리 사회의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존중과 보호와도 그 뜻을 함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 사회에 살아있는 생명체에 대한 학대가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어서 수도권 소식입니다. 강북구 번동초등학교가 서울형 건강증진학교 공모사업을 통해 확보한 예산으로 가상현실, VR 스포츠실을 조성했습니다. 강북구는 코로나19 장기화와 함께 미세먼지나 폭염, 우천 등으로 외부 활동이 제한된 상황에서 실내 스크린을 이용한 체육학습이 학생들의 비만 예방과 신체 활동량을 증가시킬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VR 스포츠실은 야구와 테니스, 양궁을 비롯한 다양한 종목의 실기 수업과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놀이 체험이 가능해 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시설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학교 관계자는 교과 과정 외에도 방과 후 돌봄 교실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활용 방안을 확대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마포구가 매봉산 등산로 입구부터 전망대까지 무장의 숲길을 조성해 개방했습니다. 이 매봉산 무장의 숲길은 노인, 장애인, 영유아 등 보행 약자뿐만 아니라 휠체어나 유모차를 타고 정상까지 오를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마포구가 매봉산 등산로부터 전망대까지 연결되는 구간에 무장의 숲길을 조성해 개방했습니다. 매봉산 무장의 숲길은 데크로드 폭을 전 구간 1.8m 이상 유지하고 경사도를 8% 이하가 되도록 설계했습니다. 이에 보행약자뿐만 아니라 휠체어나 유모차를 타고 정상까지 쉽게 오를 수 있으며 전망대에 올라가면 문화비축기지와 월드컵 경기장, 한강까지 마포구의 탁 트인 조망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이번 무장의 숲길은 잣나무 숲을 통과하는 노선으로 침엽수림에서 뿜어져 나오는 피톤치드를 마실 수 있게 설계됐으며 휴게의자와 그네의자를 설치해 도심 속 자연 경관을 감상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했습니다. 이뿐 아니라 바로 인접해 있는 문화비축기지에서 문화적 소양을 함양하고 유아숲 체험원을 들러 아이들이 다양한 신체 활동도 할 수 있습니다. 광역시 소식입니다. 지역 콘텐츠 기업의 발굴과 육성, 청년 일자리 창출의 거점이 될 대전 콘텐츠 기업 지원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대전시가 지역 콘텐츠 산업의 진흥과 잠재력 있는 콘텐츠 기업 육성을 위해 조성한 대전 콘텐츠 기업 지원센터가 8월 12일 개소식을 갖고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이번에 문을 연 대전 콘텐츠 기업 지원센터는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로 조성됐으며 코워킹 스페이스, 프로젝트룸, 교육실, 기업 입주실, 회의실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대전시는 지원센터를 지역 콘텐츠 기업 입주 공간, 장비 지원, 교육 공간 등으로 활용하고 오는 2024년까지 총 16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80개 신규 콘텐츠 기업을 발굴, 강소기업으로 육성하는 허브 공간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한편 대전 콘텐츠 기업 지원센터는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역 거점형 콘텐츠 기업 지원센터 조성 공모사업에 선정돼 1년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조성됐습니다. 시민과 함께 지속가능한 대전시의 미래를 설계해 나가는 일이죠. 대전시가 200억 원 규모의 주민 참여 예산에 대한 시민 의견을 기다립니다. 대전시가 2022년 주민 참여 예산 최종 선정을 위해
8월 11일부터 31일까지 21일간 시민 온라인 투표를 실시합니다. 시민 투표는 대전시 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대전 시민이면 누구나 자격 조건 없이 시정 참여형 5개 사업과 구정 참여형 3개 사업을 투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민참여예산 참여형 사업의 최종 선정은 9월 16일 열리는 시민총회에서 시민 온라인 투표 50%와 시민총회에 참여한 시민투표단 점수 50%를 합산해 결정하게 됩니다. 시민과 함께 새로운 대전을 만들어가는 주민참여예산 온라인 투표에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누적 사용액 1조 원을 훌쩍 넘기면서 인기몰이 중인 광주 상생 체크카드의 운영 방식이 8월부터 충전식으로 변경됩니다. 지난 5월 지역사랑 상품권 관련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광주 상생 체크카드 사용 전 충전이 의무화되면서 8월부터는 충전 시에만 10% 할인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법 규정에 따라 광주 상생 체크카드 사용 방식이 충전 방식으로 변경되면서 이전보다 조금 불편하시겠지만 매월 자동 충전되는 기능을 추가하였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상생 체크카드 충전은 선불카드와 동일하게 광주은행 영업점과 인터넷 뱅킹, 스마트 뱅킹에서 가능하며 최대 50만 원 충전 시 10% 선 할인이 적용돼 계좌에서 45만 원이 결제됩니다. 또 소상공인 지원 취지에 맞지 않는 국세, 지방세, 대학 등록금, 4대 보험료는 광주 상생카드 결제가 불가능해집니다. 광주 글로벌모터스의 9월 양산을 앞두고 광주시의 경영 SUV 부품 사업화 지원 사업이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경영 SUV 부품 사업화 지원 사업은 2022년까지 총 6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지역 부품 기업이 제조하는 차체, 셰시, 시트 등의 품질 향상을 이끌어 광주 글로벌모터스 등 완성차 기업에 납품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저마진 고난도 부품 제조 공정 개선, 융합 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술 융합 아이템 발굴 등 총 5개 분야의 맞춤형 통합 지원 사업을 추진해 기업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 자동차 부품 기업들의 경쟁력과 판로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9월부터 경영 SUV 양산에 돌입하는 글로벌모터스에 우리 지역 부품이 원활하게 납품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실제로 사업에 참여한 10개 지역 기업들이 광주 글로벌모터스에 부품을 납품하게 돼 연간 747억 원의 신규 매출이 기대되며 일부 기업은 신제품을 타 완성차 기업에 납품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계속해서 강원도 소식입니다. 평창군은 관내 여객 자동차 터미널 중 진부와 횡계 터미널의 냉난방 시설 개선을 완료했습니다. 8월 현재 평창군은 여객 자동차 터미널 5개소가 있으며 5개 터미널 모두 대중교통 이용 인구 감소와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이용객이 큰 폭으로 감소해 경영 및 수익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향으로 사업자 개인 부담으로 터미널에 노후된 시설을 환경 개선을 주도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그중 특히 냉난방 시설의 부재로 인한 불편은 주민 이용객과 평창을 찾는 관광객의 불편으로 이어지는 등 민원을 발생시키는 요인으로 문제가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이 같은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올해 여객터미널 환경 개선 사업에 총 3,600만 원이 투입됐습니다. 2개소 터미널의 냉난방 시설 개선 사업을 추진했으며 지난 7월까지 시설 개선 공사를 마무리, 이용객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의 터미널을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횡성군 농업기술센터가 송아지 폐사율 제로화를 위해 한우 송아지의 면역력을 높이는 초유은행을 운영하고 폐사율이 높은 한우 농가를 대상으로 기술 지원 사업을 펼칩니다. 횡성에서는 연간 2만 1,000여 두의 송아지가 태어나고 있습니다. 이 중 초유 부족 등에 의한 질병으로 폐사하는 송아지는 연간 2,000여 두에 달하는데요. 초유는 신생 송아지에게 면역 물질을 공급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적기에 공급하면 송아지 설사 발생을 현저하게 낮출 수 있습니다.
이에 군은 송아지 초유은행 운영을 통해 면역 글로불린 함량이 높은 우수한 품질의 초유 공급에 나섰습니다. 더불어 폐사율이 높은 농가를 대상으로 축산 현장 애로 기술 지원 사업을 실시합니다. 관내 수의사와 협력하여 송아지 초유 공급과 함께 출산 전후 3개월 동안 임신 후 보조제를 투입 관리합니다. 계속해서 충청도 소식입니다. 충북 지역 기업 경기가 코로나19 위기를 점차 극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충북의 7월 제조업과 비제조업 업황 기업 경기 실사지수가 전달보다 소폭 상승하며 체감 경기가 다소 호전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 4차 유행 속에 충북 기업들은 성장세를 이어가며 선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충북본부는 지난 2일 2021년 7월 충북 지역 기업 경기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특히 제조업과 비제조업을 구분해 기업이 체감하는 전반적인 업황을 의미하는 업황 BSI가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우선 제조업의 경우 업황 BSI가 91로 전달 88보다 3포인트 올랐습니다. 주요 지표를 보면 제품 재고 수준 BSI가 104로 전달 99보다 5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생산 설비 수준 BSI 역시 99로 전달 93보다 6포인트 올랐고 인력 사정 BSI는 75로 4포인트 올랐습니다. 반면 매출 BSI는 103으로 전달 104보다 1포인트 하락했고 생산 BSI는 102로 전달 106보다 4포인트 내렸습니다. 비제조업도 제조업과 비슷한 양상을 보였습니다. 비제조업의 경우 7월 업황 BSI는 67로 전달 65보다 2포인트 상승했습니다. 매출 BSI는 69로 전달 72보다 3포인트 내렸고 채산성 BSI는 73으로 전달 75보다 하락했습니다. 반면 자금 사정은 73으로 전달 71보다 2포인트 상승하는 등 코로나19 4차 유행 속에서 기업들의 좋은 성적을 거뒀습니다. 한편 기업 경영 애로사항으로 제조업은 원자재 가격 상승과 인력난, 인건비 상승을 지목했고 비제조업은 인력난과 인건비 상승을 요인으로 지목했습니다. 경상도 소식입니다. 양산시가 대형 폐기물을 쉽게 버릴 수 있는 비대면 서비스를 시행합니다. 방법은 스마트폰에서 빼기 앱을 내려받은 후 앱 내에서 배출품 사진을 올려 배출 희망 날짜와 시간을 선택합니다. 카드 결제를 완료한 후 수거 장소에 폐기물을 내놓으면 수거업체가 처리하고 이 과정을 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7년 도시를 흔들었던 112로 포항지진. 포항지진 진상조사위원회가 조사 결과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지진의 원인이 지열발전의 무리한 수리 자극 때문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는데요. 포항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회복을 위한 특별 대책을 요청하며 지진 상흔 지우기에 전념합니다. 포항지진 진상조사위원회 조사 결과에 대한 주민설명회가 개최됐습니다. 이학은 위원장은 단층을 무시하고 지열 발전을 추진한 의혹과 3일 지진 이후에도 이를 시민에게 알리지 않고 은폐한 의혹, 초고압 수리 자극 강행 의혹 등 지진 범대위와 피해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은 물론 자체적으로 선정한 직권조사 내용에 대해서도 설명했습니다. 또 지열발전 기술 개발 과정에서 무리한 수리 자극으로 포항 지진이 촉발되었음을 재확인하고 원인 제공자와 책임자에 대한 조치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이에 포항시는 지열발전 사업의 무리한 추진과 관리 소홀로 촉발 지진이 발생했다는 조사 결과와 미소 지진의 고의 축소 은폐 등 일부 의혹이 새롭게 밝혀진 것은 반겼지만 촉발 지진에 대한 책임 소재가 더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부분과 미흡한 조치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아울러 포항시는 지진으로 무너진 포항 경제와 공동체를 되살리기 위해 특별법에 근거한 특별 지원 방안의 시행을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한편 포항지진특별법 시행에 따른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신청 접수는 8월 31일 마감하며 포항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은 기간 내 피해 구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전라도 소식입니다. 2026 여수세계 선박람회가 기획재정부 국제행사 심사위원회를 통과해 국가를 대표하는 국제행사로 승인받았습니다. 전남도와 여수시는 조직위원회를 구성해 콘텐츠 개발과 국내외 홍보 등 세부 실행 계획을 수립해 본격적인 행사 준비를 추진 중입니다.
2026 여수세계섬 박람회에는 섬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주제관과 해상교량 박물관 등 7개 상설 전시관을 운영하고 연륙, 연도교 투어, 힐링섬 투어 등 부대 행사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전주대학교 신임 총장으로 전주 비전대 총장을 내정하면서 직원 노동조합이 반발에 나섰습니다. 자세한 내용 강석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북 전주대학교 곳곳에 걸린 현수막, 교정 내 눈에 띄는 곳이라면 어디든 걸려 있습니다. 현수막에는 대학 구성원 무시하고 인사전행하는 법인은 각성하라는 내용이 주요 골자를 이룹니다. 최근 학교법인 신동아학원에서 전주대학교 15대 신임 총장으로 홍승직 전주비전대 총장을 내정하면서 전주대 직원 노동조합이 반발한 겁니다. 전국대학 노동조합 전주대 지부는 지난 3일 성명서를 통해 총장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홍순직 내정자를 즉각 철회하고 사과하라며 품격과 정성을 담은 총장 선임 노력에 즉시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이 이번에 내정된 홍 총장에 대해 날선 목소리를 내는 이유는 재직 당시 교육부 회계감사 관련 부정행위가 적발된 것과 직원들에 대한 갑질 논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해당 노조는 교육부 중징계 처분 관련 사실 확인과 자료 요구, 여러 의혹에 대한 질의를 학교법인 측에 전달했지만 답변을 받지는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전주대학교 교수회도 10일 신임 총장 임명 관련 논란에 대해 자료 검증 결과와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해당 교수회는 홍 총장이 받은 특별상여금 7,500만 원에 대한 산출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데다가 다른 구성원이 받은 금액과 격차가 커 교육부 감사에서 지적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서류에 직접 결제를 해 셀프 지급이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교육부 감사에서 법인카드로 결제한 다수의 출장비와 대외 협력 홍보를 위한 선물비 등 900여만 원이 부적절하게 사용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갑질 논란 관련에 대해서는 갑질조사 진상위원회가 열려 신고자와 홍 총장이 의견을 조율해 신고 철회가 이뤄졌으나 과도하고 부적절한 업무 지시를 내려 구성원들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근거로 해당 교수회는 홍 총장에 대한 문제점이 상당 부분 드러난 만큼 신임 총장 임명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강력히 밝혔습니다. 최근 전주대학교 신임 총장으로 내정된 홍순직 총장의 자질 문제로 촉발된 내부 갈등이 봉합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전북에서 강석훈이었습니다. 무주군이 황인홍 군수와 함께 남대천에서 붕어 치어를 방류하는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무주군이 황인홍 군수를 비롯해 여성단체 회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남대천 붕어 치어 방류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자연 생태환경 복원을 목적으로 방류한 붕어는 관내 어업인들의 주 소득원으로 치어 크기는 전장 4cm 이상이며 수산생물 전염병 검사에 합격한 검증된 종자입니다. 무주군은 이번 치어 방류를 통해 온난화 등 환경 변화에 의해 감소한 무주군 어자원의 확대는 물론 관내 하천의 어족자원 확보를 통한 관광 자원화와 농업인 소득 증대 기여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미래 수산자원 조성과 어업인 소득 증대를 위한 방류 사업이지만 이외에도 외래어종 대치 및 불법 어업 근절을 위한 단속을 강화하여 토종 어자원 보호에도 관련 행정력을 집중시키겠다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전북에서 양호정이었습니다. 전주시가 지역 서점 활성화를 위해 지역 서점에서 책을 구입하는 시민에게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를 지급합니다. 전주시가 지역 서점을 살리기 위해 도서관에서 책을 대출하거나 지역 서점에서 책을 구입하는 시민에게 도서 구입 시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를 지급합니다. 전주시는 지역 서점 32개소와 지역사회 독서문화진흥 및 지역 서점 활성화를 위해 전주 책사랑 포인트 책궁 20 운영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책사랑 포인트 시스템 구축을 마친 시는 이들 지역 서점과 함께 오는 8월 17일부터 전주 책사랑 포인트 책궁 20을 운영하게 될 예정입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인터넷 서점보다 혜택도 큰 만큼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에서 양호정이었습니다. 세계 소식입니다. 40년 된 찰스 왕세자와 고 다이애나 왕세자비의 결혼 웨딩 케이크 한 조각이 1,850파운드, 우리나라 돈으로 약 297만 원에 낙찰됐습니다. 지난 12일 영국 BBC는 경매 시작가 300파운드, 한화로 약 48만 원에서 시작해 전화와 온라인 등을 통한 경쟁 속에 1,850파운드에 낙찰됐다고 전했습니다. 이 케이크는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어머니 가문의 후손인 모이라 스미스 여사가 냉동 보관했던 것으로 스미스 여사의 가족은 2008년 케이크 수집가에게 이 케이크를 팔았고 수집가가 13년 만에 경매에 내놓으면서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앞서 경매 주간 업체는 케이크의 보관 상태는 좋지만 먹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미국 오클랜드의 맥도날드 매장이 직원들에게 강아지용 기저귀와 커피 필터로 만든 코로나19 마스크를 지급해 제기된 소송에서 패했다고 외신들이 보도했습니다. 오클랜드 맥도날드 매장 직원들은 지난해 코로나19 대유행이 시작됐을 때 강아지용 기저귀나 커피 필터로 만든 일회용 마스크를 받았으며 불만을 제기하자 그마저도 해질 때까지 빨아서 재사용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로이터, 뉴욕타임스 등이 보도했습니다. 격분한 직원들은 한 달여간 파업 끝에 지난해 6월 소송을 냈습니다. 직원들은 매장이 직원들의 안전을 해치고 위험을 부추겼으며 이로 인해 한 직원의 감염이 25명의 집단 감염으로 이어지는 등 공공에도 좋지 않은 결과를 낳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소송 결과로 직원들과 가맹점주는 코로나19 증상이 나타났거나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직원들은 반드시 집에서 머물도록 하고 확진된 직원에겐 유급 병가를 주기로 합의했습니다. 지난해 6월 30일 홍콩 국가보안법이 시행된 이후 홍콩 거주권자 9만 명이 홍콩을 떠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홍콩을 떠나는 거주권자가 늘면서 홍콩 인구는 1.2% 감소했습니다. 현지 시각 13일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는 홍콩 당국의 발표를 인용해 당국은 인구 감소를 보안법과 연관짓지 않으려고 하지만 홍콩의 인구 감소는 보안법 시행 이후부터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해 홍콩 인구는 750만 명에서 현재 739만 명으로 줄었습니다. 지난해 중반 홍콩 인구는 재작년 같은 기간 대비 0.3% 줄었습니다. 홍콩 정부는 홍콩을 등지는 이들이 홍콩을 아예 떠나는 이민과는 다르다며 단순히 코로나19에 따른 국경 봉쇄와 해외 유학이나 취업으로 인한 영향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나 홍콩대학교 폴립 교수는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일부 사람들이 제한선이 불분명한 상황 속에서 표현의 자유와 교육체계의 변화를 우려해 이민을 선택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풍신, 연 등 바람이 세게 불수록 연은 더 높이 난다는 사자성어입니다. 코로나, 취업의 어려움 등 우리를 힘들게 하는 바람이 거세지만 그동안 숱한 어려움을 슬기롭게 헤쳐왔던 우리들이기에 반드시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전보다 더 높이 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서로를 격려하며 위로할 때인 것 같습니다. 이상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